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0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이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요. 실종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2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에 달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2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 경장의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제주 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풀려났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난 이후 추가 신고와 수색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어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 경장관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을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두 번, 세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3일이 지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형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형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종합특검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며 종합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이딴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간에 여러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 주세요.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삼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다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의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63.9%로 이 가운데 매우 반대도 46.7%에 달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32%로 매우 찬성은 16.7%로 집계됐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중국에서는 이 일군 발암물질 포르말린에 담긴 배추 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됐는지 식약처도 파악에 나섰는데요. 생배추보다 더 걱정인 건 중국산 포장 김치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 병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同时举一反三，组织各地立即开展白菜等易腐蔬菜专项抽检和市场排查。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하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차 개각 시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표면적인 사퇴의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 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정 장관 사의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2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최근에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종전 합의를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언론을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니르 참모총장의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고 파키스탄의 한 소식통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경보가 넓혀졌습니다. 더위는 심한 반면 올여름은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신 가을 태풍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도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상향했고 밤 더위도 다시 심해져 서울은 9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 태풍은 한반도를 모두 비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열대 해상에서 연이어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로는 대부분 중국 남부나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거나 해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3년 8월 태풍 카눈 이후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 초중반엔 강력한 열돔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 지금은 다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와 일본 남쪽까지 견고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동서로 비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은 가을로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위험합니다. 과거 최악의 피해를 남긴 루사, 매미, 흰남노 모두 8월 말에서 9월 상순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먼 열대해상에서 태풍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보통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열릴 가능성이 커지는 기상청은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방제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야가 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전체 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진짜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국가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 참담하다고 보고요. 공권력의 실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이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들을 또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휘 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을 이제 곧바로 이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종 신고 받은 경찰관 실제 통화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됐다 허위 처리했다면 이런 것을 뭐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게 아니라 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또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이렇게 지휘 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지금 이걸 연결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전면 복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 국민이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경찰이 본인들의 의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등도 범죄 피의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줘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럼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 종결권을 주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통제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되면서 거대 권력 조직이 되는 경찰에 대한 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그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셈법을 갖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이제 남지 않아 가지고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픽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2%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56.9%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가 줄고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분석들은 부동산 정책 불신,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 반발을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께서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거를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복합 작용했다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다 대통령 탓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고 눈이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작용이 오롯이 또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고 민생에 더 올인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로 뽑힌 지도부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소장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세제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었던 거 본인이 다 어기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 제창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한 목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의 그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특정 계파의 수장이나 민주당의 당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 대통령다움을 느끼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맡겨놓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에나 관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다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보이는 행보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이제 짚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정책 불신 이게 하락의 제 1순위로 요인으로 이제 꼽혔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 고시원의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요 또 한 번 이제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도 버스 하우스처럼 이 AI 풍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욕조가 사실 고시원에 있기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실수했다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뭐 저렇게 논란이 나온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실수 하나로 국민께 오해가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 모두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고시원에 이제 책상 설치가 의무였는데 그걸 없애고 욕조 설치를 지금 의무화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폐버스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말 아뜨거했잖아요. 이런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만으로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그동안에 이제 규제를 풀어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고시원에서 욕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똥볼을 찬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의 삶에 대해서 기득권화된 686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반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통해서 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절절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거 환경을 일부만 개선해줘도 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 절대 풀 수 없고 2030 세대들의 분노도 해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최문희 최고위원은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던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부대변인님? 일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국민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이 또 국민께 어떻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팀으로 우리 국민께 여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민생과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국민의 실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린 것도 이게 함께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한 뜻으로 한 팀으로 국민께 민생 정당으로서 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요인이 있고 과연 민주당이 실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100% 받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건 문재인 정권이었건 이재명 정권이었건 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뭐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럼 윤석열 정권에 협력했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떨어졌는가? 이 왜 떨어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그걸로 어떻게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87년 이후에 직선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직전에 8명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운데 3명은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5명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한 번 떨어진 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남탓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오산일 겁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야당 탓, 언론 탓을 하지 마라. 두 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김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 충분히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을 두고는 두 대표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소장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말 장동혁 대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강화하고 약간의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당의 운영 방향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장동혁 대표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제청한 것은 그것은 저는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동안은 협의를 거쳐서 합의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졌던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꼭 대법관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서면 제청이든 제청이든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반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 제청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제청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해 준다면 저는 적어도 그 국회에 임명 동의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김민석 대표는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정확한 워딩에 대한 의미를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아까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청권도 있지만 임명권 또한 헌법의 권한입니다. 사실 관례라고 하지만 이게 관습법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이런 관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 공을 대통령께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그 모든 부담을 다 갖게 됐다라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6개월간 그렇게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두 분의 그 재판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임명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뭐 했냐요? 그러면 그동안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재판이 밀려 있었습니다. 뭐 한 대법원 그 대법관께서 처리하는 게 1년에 뭐 3,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6개월 동안의 그 공백 상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그동안은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상권 분립은 대법원이 혹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사법부 독립 뒤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야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난 만큼 앞으로 협치와 또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대한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칙적인 얘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느냐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도만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이것만큼 잘못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튼 이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굉장히 뭐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반려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청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갈등이 있었지만 임명은 됐었거든요. 이번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집을 찍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이 주말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하고 한동훈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과거 2022년 12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 제1검이라고 하겠습니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당시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 파일 다 같이 들어보면서 하자라고 이제 반격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녹음 파일 그 위법 수직 증거를 다시 또 틀자고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아까 영상에 보시듯이 이렇게 혐의를 낱낱하게 공개를 했던 분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시거든요. 당시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달리 판단하고도 공소사기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적법하게 수사했다면 왜 법원이 2번이나 이 핵심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문제를 지적을 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고요. 검사가 의심한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신한다고 또 그것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22년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로 노웅래 전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주말 사이에 이제 이런 SNS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사과를 한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로서 예.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정치자금법과 기소됐기 때문에 일종의 컷오프를 시킨 거죠. 근데 노웅래 전 의원이 공천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뭐 의지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심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뭐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민주당 당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눈치 안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전 의원도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고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사실 판결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를 놓고 보면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그냥 쓰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네.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적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지 노웅래 전 의원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백하다와 죄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노웅래 전 의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옷차림과 휴대전화가 같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을 믿었었는데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장씨 사건을 수사한 경장이 처리한 실종 수사 처리건은 모두 298건으로 법원은 긴급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에 A 경장 석방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인정하십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0나흘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발견된 곳이 이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 경장의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제주 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풀려났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난 이후 추가 신고와 수색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도 어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소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 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매우 참담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가 세제 개편안 수정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청 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요청을 확인해 받아들인 상태고 아직 논의나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다시 상향화돼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조정 방침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협의회 이튿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놓고 당정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국토위와 재경유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 협의 역시 생색내기용 쇼, 땜질 수습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흔들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패싱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고요. 토지 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추가 실무 당정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쏠립니다.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달리 본다는 점도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재판을 통해 정리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1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다.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점은 직무가 정지될 때.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종합특검. 일단 목표였던 김 씨 기소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관련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고 김대기, 윤재순 등 당시 대통령실 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까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건희 등의 사적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앞으로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매건 매직 금품 수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대가성으로 명품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또 디올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규명까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서는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그 라틴어 경구를 이제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영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혼자 당직을 서면서 2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에 달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2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을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2번, 3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3일이 지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사건 담당자인 A 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서 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 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 창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보수를 마쳤다며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직원주택 대출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성과급의 대출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홍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거액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삼성전자 노사.
당시 합의문엔 낮은 금리의 주택대출도 담겼습니다.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직원에 대해 매매된 5억 원, 전세된 3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금리는 연 1.5%로 25억 원 이하의 국평이 대상입니다. 수조 원에 달할 걸로 보이는 성과급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저리의 주택대출까지 거액의 자금이 풀리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권 아파트값이 또 들썩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과 대출까지 해당 지역에 흘러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집값 과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직원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보너스까지 또 받기 때문에 동탄이나 또 광교, 판교 쪽 주택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던 삼전닉스의 이른바 셔세권 아파트값. 삼성전자의 대규모 임직원 주택 대출이 경기 남부는 물론 서울 동남부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외국인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3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9살 외국인 대학생 A군입니다. A군은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혹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네,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범행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흉기에 찔린 A군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9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에도 부모가 사업 문제로 자주 다퉈왔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경찰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던 A군의 친형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두 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따라오고 또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 차량 하부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A씨는 B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경주용 차들이 내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불꽃놀이와 백악관 내 격투기 행사에 이어 자동차 경주까지 논란 속에 건국 250주년 대규모 쇼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시속 약 320km로 쏜살같이 질주합니다. 출발을 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든 깃발.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시작에 앞서 전용차로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주행도 했습니다. The track is wonderful. You know, we're going around the Capitol, but this turned out to be a better track, and so now we see the Capitol. You see it right behind you, and I want everyone to be safe, and I want the people to have a good time. 경주가 벌어진 곳은 정식 트랙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립미술관 등을 따라 2.7km 서킷을 147바퀴 돌아 약 250마일, 402km를 달리는 겁니다. 250마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 고속주행에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게 200개를 용접하고 국립미술관은 소장품을 진동에서 보호하는 조치까지 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애초 구상한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도심 경주를 보기 위해 3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와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상 최대 규모 불꽃 축제와 백악관 내 2종 격투기 대회로 건국 250주년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링컨 기념관 앞 연못 보수공사와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지적을 웅장한 모습으로 과시하려 애썼고 자동차들의 마력 경쟁으로 끝맺게 됐다고 AP통신은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춘 쇼를 잇따라 벌인 건국 250년 나라 빚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80배에 맞먹는 40조 달러, 약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6월에 진행된 백악관 격투기 대회는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맞춰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80의 이 고령의 나이에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체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에 찍었던 이 머그샷입니다. 많이들 이 표정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입소 기록에 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15파운드, 97.5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는 모습인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 108kg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10kg 이상 늘었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도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검진 후 이렇게 SNS에 체크 퍼펙트리, 모든 게 완벽하게 체크됐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고요. 자신의 식습관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t's not quite the same, but I feel literally the same. I don't know why. It's not because I eat the best foods. Maybe they are the best foods. Who knows what the best foods are? Maybe
maybe junk food is good and the other food is no. 과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사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수차례 제기됐던 인지 능력 문제와 체중 문제까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0.5% 내린 6,881로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워 3.1% 내린 6,69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110조 원 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 하락한 채 출발했는데 낙폭이 더 깊어져 8.7%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지분 가치가 연동돼 있는 계열사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는데 삼성생명은 13%, 삼성물산은 8%, 삼성화재는 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넘게 상승하며 삼성전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3.4%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약세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쪽으로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며 코스닥은 1.4% 오른 8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5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잇따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김대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AI 서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기업은 이미 역대급 실적으로 주주 환원에도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음날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 규모가 앞선 시장 기대치보다 작았고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30조 원 현금 배당 구상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실망감을 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잠정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속도만 다를 뿐이란 겁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실적만큼 배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주주 환원 계획이 시장 기대감을 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버는 돈만 500조 원 넘을 걸로 예상하니까 시장에서 그럼 뭐 주주 환원 금액도 잉여 현금 흐름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높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프로야구 막판 순위 경쟁과 함께 홈런왕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한 발 앞서 있지만 아시안게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LG의 오스틴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변수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와 하나 경기에 싸운 김도영의 홈런입니다. 고무공을 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속도와 힘으로 좌측 담장을 순식간에 넘겨버립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라인 드라이브로 뻗어갔어요. 타구 속도가 177km, 발사각도 22.9도. 현재 2024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 38개와 타이를 이룬 만큼 이런 페이스만 유지하면 40개 중반까지 가능합니다. 장종훈, 이승엽으로 이어지는 한국 프로야구 젊은 홈런왕 타이틀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특히 부상을 이기고 돌아온 올 시즌 한층 성숙한 자세까지 갖추면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별로 지금은 홈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힘들게 승수를 쌓는 게 제일 목표고 제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최대한 승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이 변수입니다. 김도영이 9월 중순 2주가량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LG 오스틴이 얼마나 따라붙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오스틴이 홈런왕에 오르면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4번째 홈런왕이자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첫 홈런왕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라는 수식어도 영원히 따라옵니다. LG 트윈스의 첫 외국인 영구 결번이 목표라는 오스틴의 입장에서는 MVP 타이틀은 물론 단연 계약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Those are always very thrilling. I was just glad I was able to come up clutch for the team today, and and get Wellesley a no decision, and obviously give the fans a good show today. But it was great team ball. We were down, but I'm just happy I was able to help the team win today. 한국 프로야구 계보를 잇는 젊은 홈런왕의 탄생이냐, 아니면 LG 트윈스의 첫 홈런왕이자 잠실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냐, 올 시즌 최고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발달 장애인 골퍼들을 위한 대회인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대회가 경기도 용인 88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발달 장애인 선수 30명과 KPGA의 이승민과 김한별 프로, KLPGA의 김재희, 이세희 프로 등 서포터들이 한 조를 이뤄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는 내년 해외대회 출전 경비가 지원됩니다. 이승민 프로와 김선영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도전을 이렇게 보면서 후배들이 승민이 형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앞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 중 하나인데. 네. 앞으로 더 꾸준히 연습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미국 US 어댑티브 오픈 본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유독 금메달을 절실히 바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남녀 유도 간판 김민종과 허미미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사연과 각오인지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도 김민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이어 훈련을 이어갑니다. 130kg이 넘는 육중한 몸으로 엎어치기와 다리 기술을 이용한 매치기는 물론 매트 위 굳히기 기술도 쉴 새 없이 연마합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과 파리올림픽 은메달을 따내며 우리나라 유도 역사를 다시 썼지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쉬움을 씻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금메달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제 스스로에게는 좀 아쉬운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좋은 성적을 꼭 갖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57kg 이하급 허미미도 이번 아시안게임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으로 일본 국적을 버리고 태극마크를 단 지 어느덧 5년째.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파리올림픽 은메달을 따내며 일약 우리나라 여자 유도 간판이 됐지만 태어나고 자란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긴장도 되고 사실 부담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오직 금메달만 바라보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두 선수의 금빛 매치기는 10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도 더위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폭염특보가 더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대전 25도, 부산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2도, 전주 35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아침까지, 영동 중남부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60mm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더 크게 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중북부에,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